사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전문가 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부탁을 드리면서 직접 두 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시 흐름을 나누는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하신 말씀에 도움이 상당히 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한번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공유하는 시간을 인식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원은 이렇습니다. 10가지 분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계를 보는 복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구는 60만 8천인데 제가 6월 30일자니까 60만 9,800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61만이 넘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장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본 예산을 봤을 때 복지 예산은 일반 회계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2,594억을 있고 복지공무원은 과연 몇 명인가? 126명인데 정원이 126명인데 현재는 출산휴가 가고 뭐 시집하고 그래서 한 4명인가 5명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에서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복지 대상자는 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120%,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130%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5만 명이다. 그래서 총 인구의 8%를 저희가 집중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재 복지 대상자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적 지원을 못 받는 잠재 중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차상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미흡한 것 같다. 또 서비스 복지 대상자, 이용자의 욕구가 질적으로 세분화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반면에 이 공공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각종 복지는 상담과 지원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또한 일일이 뭐 찾아다니는 서비스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사례관리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아까 그 일반 현행에 있습니다만은 생활권이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취약계층, 집중관리 대상에 되어 있는 이용자분에 대해서는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로운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두 축이죠. 하나는 통합보건복지타운. 그래서 현재 서부를 시작해서 동부, 남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남부가 되고 앞으로 북부가 되는데 북부는 금년도 아마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 이제 희망케어센터를 같이 주축이 돼서 가고 하나의 축은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민간협력, 이 복지자원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 중심에는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장님께서 두 축을 같은 시기에 2007년도 4월에 같이 발족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남들 안 했던 뭐 미세금융이나 신용회복 뭐 이런 것을 해오면서 더 우리는 앞서서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사례관리가 중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보건복지부 다녀오면서 사례관리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사례관리팀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4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주된 사례관리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인적자원이 여기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희망케어가 제가 생각해 이거 아니냐 부분 거점형 제가 이렇게 한다면 읍면동에서 복지 업무를 접수 상담하는 것은 유지하면서
중간적으로 거점별로 센터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자원관리를 하면서 더 우리는 하나 뭐냐 오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한 군데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뭐 어떤 서비스냐? 요거 저 1차는 공공과 2차 민간 서비스가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자칫한적으로 특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끝이지 않고 또 어떤 것을 저희가 했느냐? 작년도 4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을 했지만은 저희는 거기에 더불어서 민간복지협력팀의 4개 팀이 더 플러스가 돼서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공무원 전원 복지직과 그다음에 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각 사례별로 하고 있는 전문 요원이 같이 함께 근무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본청에서 통합조사와 관리를 하고 서비스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수급자 책정부터 민과 관이 한꺼번에 현장에서 밀착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아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가능하느냐? 저희도 시행하면서 직원들 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국장님 민간 합동 근무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였고 그러나 어려움도 많아서 극복해서 현재 효과가 있었다.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 1년이 지나간 시점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고 지표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거 이외에 특이하게 저희는 지금 각각 사례관리가 지금 진행됐던 그런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례, 또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긴 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각 팀에서 또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드림 전문요원이 사례관리하고 있어서 각각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표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드림 전문요원, 민간의 센터에 있는 사례관리사 못해서 한 팀에서 요거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먼저 인간과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팀들을 전수해서 2박 3일간 제주도에 가서 일단 사람 알기 체계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전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사례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여러 번 수차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뤘습니다. 그들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전문성, 대상자 정보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요거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요거를 합해서 하니까 신속하게 지원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권역별로 직업 상담사도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 통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자와 차상이 한꺼번에 합하면 5만 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마침 서비스를 하고 그 이외에 기초의료 연구를 받는 분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은 이 목적입니다. 집중관리 대상자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합하면 12%를 갖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 15%까지 저희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역별로 맞는 돌봄 서비스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아동은 지역 아동센터가 5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드림스타트 또 0세부터 12세까지 전문적으로 사례 관련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과 지역 아동센터의 팀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이걸 복지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부산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이걸 한 팀에서 한 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월 말부터 빠르게는 아마 7월 말부터 한 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업무를 같이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 계획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아동센터가 전국에서 아동센터 하면 남양주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는 하려고 그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오늘 우리 연합회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같이 의논을 하면서 간다면은 진짜 전국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아동센터를 만들고 싶은 제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모자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사항입니다. 또 부자 한부모일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양육, 애들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 두 꼭지를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한부모에서 수급자로 탈락해지지 않겠지, 탈락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학습과 자활 지원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요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과 일반 노인에 대해서도 전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희망 매니저를 나름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분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홀몸 노인과 혼자 사시는 노인을 장애를 갖고 있는 분. 제가 오늘 아침 파악을 해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4,800명인가 그렇습니다. 저희 소득을 떠나서 그 중에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분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 같이 참석해 주신 분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방향은 저소득층에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자활교육과 주거복지, 또 어려운 사람은 아주 주거의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자산 형성 부분, 나중에 저축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는 시민들께서 뜻을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 손에 의해서 같이 한다는 것이 가장 차별화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서구센터에서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주는 사례관리. 저는 이 사항을 각 센터로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4월 달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이런 어려움, 육아나 건강 등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대상들을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일자리와 연계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명 서비희망케어센터에서 희망모으리 자활공동체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주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은데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일자리와 직접 사례관리 현장에서 같이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주고 그래서 소득을 올려주고, 센터는 작업장을 제공해주고 인접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같이 직접 사례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효과는 지난번에 발대식을 한번 그 효과 분석을 해봤는데 대선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더라. 본인들 얘기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동료의식이 생기더라. 또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다. 또 의식도 상당히 거칠었던 그 의식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취업을 통해서 또 정기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기업체 사장님께서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정기 직원으로 채용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각 센터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한다면 요 사업도 아마 전국에서 최초의 이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주제가 이제 민간협업인데, 희망케어센터를 비롯해서 뭐 다른 복지의 역할도 다 마찬가지겠죠. 지역사회 자원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역복지는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현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지역복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시가 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 시는 한눈에 보는 복지 전광판입니다. 이 전광판이 지금 작년도에 시작해서 1년이 넘었습니다. 수정과 수정을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 96% 저희는 뭐 완성됐다 그리고 7월 말일이면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 자활, 한국어, 노령들 이 6개 분야입니다. 6개 분야의 대상자가 과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사통망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장급여의 그 지원 대상자라는 이 큰 틀에서만 갖고 있지 세부적인 내용을 안 갖고 있다는 그런 차별성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플러스 다 해서 6개 분야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종합현황을 알 수 있다. 홍길동 세대주를 치면은 그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사통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 분야 같은 경우는 주거 지원 대상자 이렇게 큰 틀에서만 보장 부분만 알 수 있는데 저희는 에너지 이렇게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은 에너지 요번에 연탄 5만 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액수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정 다 됐고요. 그래서 요것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서비스별로 무한정부 긴급복지 생계부 주거비 쭉 해서 100명까지를 딱 이렇게 냈는데 그 자기가 보고 싶은 항목만 딱 치면 이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냐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가 없고 공공 부분에서만 저희가 일단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희망케어센터에서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자료도 여기다 다 입력을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2단계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도 여기다 같이 해서 과연 이 한 분이 얼마만큼 서비스를 갖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는 것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통계로 인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향후의 계획은 지역사회 복지 계획 거기도 여기다 담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하는 사항.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그걸 보여주면서 시민들께서도 지역복지 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건의나 의견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도 금년 안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표명하는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의 복지는 뭐냐? 예산 위주로 지원되는 복지의 한계점을 넘어서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느냐? 이런 거로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이. 또 지역사회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 복지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된다. 지역사회 자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 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생애 주기별 서비스와 차상위 계층의 중심 자활복지에 온갖 노력을 다해라. 그래서 끊임없는 새로운 복지 행정 체계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지시를 하시고 또 주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맥락에 의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좋은 점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면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복지행정체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앞으로 복지 전반에 대한 전달체계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 시는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지막으로 복지는 지역 주민과 함께 했을 때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에 저희 남양주시는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렵게 또 바쁜 시간에 참석을 해주셨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